이 시간에 학습하려는 내용은 우리 교재 제3절 내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벡터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이 절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또한 이 내적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리고 내적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벡터가 성분 표현이 되어 있는 두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 B 벡터의 성분은 B1, B2, B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즉 제1성분끼리의 곱, 제2성분끼리의 곱, 제3성분끼리의 곱의 총합으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성분을 편의상 이렇게 머리 위에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 자, 이와 같이 성분이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보고 B 벡터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B1, B2, B3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또는 점을 찍어서 우리가 읽을 때는 도트라 읽겠습니다. 얘를 읽는 방법은 A 도트 B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도트 B 또는 다른 말로 A와 B의 내적 이렇게 읽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내적 또는 A 도트 B는 제1성분끼리, 제2성분끼리, 제3성분끼리의 각각의 곱의 합으로 약속을 합니다. 제1성분끼리 곱, 그리고 제2성분끼리 곱, 제3성분끼리의 곱의 총합이에요. 자, 첨자를 보면 1, 2, 3 이렇게 돼 있어서 기억하기는 아주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약속한 이것을 우리는 A와 B의 두 벡터 A와 B의 내적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인너 프로덕트를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인너 프로덕트를 내적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적이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될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이란 말과 대비가 되는 말이라서 그래서 내적, 외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내적은 잘 보면 성분들끼리의 곱의 총합이니까 이 내적을 계산한 전체 결과는 A하고 B는 비록 벡터였을지라도 이들을 계산한 결과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을 계산한 값은 하나의 수치로 스칼라 값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적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지만 또는 이 결과를 보고서 스칼라 프로덕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스칼라 곱, 내적 또는 스칼라 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저자는 여기 기호 표기를 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 곱이라고도 하거나 또는 다른 말로 도트 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또는 스칼라 곱, 도트 곱 같은 말로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내적이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로 이제 내적이란 말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다면 다 같은 말이라고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내적을 이와 같이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내적은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적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적은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정의를 할 때는 성분이 3개가 되는 R3상의 벡터를 가지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Rn 공간상에서도 동일하게 약속이 가능합니다. 즉 순서상의 성분이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n개까지 있는 n차원 공간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끼리 내적도 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합니다. 즉 각각의 성분끼리 곱을 해서 모두 다 더한 걸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R2든 R3든 더 나가서 Rn 공간이든 간에 내적을 연산하는 방법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A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계산하고자 합니다. 제1성분끼리 곱하면 2와 3의 곱이에요. 6이죠. 그 다음에 제2성분끼리 곱하면 4하고 1의 곱이니까 4.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였으니까 이 첫 번째 예문에 대한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 값으로서 1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벡터의 내적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14가 됐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2 그리고 6을 빼는 거니까 전체 내적의 결과는 6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서 공부를 했었죠. 보다시피 IJK 결합이나 이렇게 순서성으로 표시한 거나 같은 벡터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IJK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다면 I 앞에 개수 1, J 앞에 개수 2, K 앞에 개수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바꿔 쓰면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I 앞에 개수가 0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I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J 앞에 개수는 2, 그리고 K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계산합니다. 제1 성분끼리 곱하니까 0, 제2 성분끼리 곱하니까 4, 제3 성분끼리 곱하니까 3이라서 다 더하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벡터의 내적은 그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아주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약속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내적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다음 같은 정리는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꼭 별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성질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인데요. 자, 1번 먼저 볼까요? A와 A의 내적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 이거 Rn 공간으로 확대해도 돼요. 그런데 V3라는 얘기는 3차원 공간상의 벡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요. 이 성질은 꼭 3차원일 때만 성립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Rn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성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성 잃지 않고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R3 상에서의 벡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C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먼저 벡터의 모양부터 다 정의한 다음에 하나하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도 성분이 B1, B2, B3예요. 그리고 C 벡터의 성분은 C1, C2, C3를 놓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끼리의 내전 크기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쓸모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더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A와 A의 내적 계산합니다. A와 A의 내적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니까 그러면 A1과 A1의 곱이니까 A1의 제곱, 마찬가지로 A2와 A2의 곱이니까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와 같이 됐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 벡터의 크기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개념에 불과하니까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A3의 제곱이죠. 그런데 잘 보면 A의 크기가 이 식에서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A의 크기가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잘 비교해 보면은 A 양변에 제곱을 해버리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바로 이 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아주 손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뭐 두 개의 벡터 여기 나열을 해놨으니까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자,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제1 성분끼리 곱합니다. A1, B1, 제2 성분끼리 곱하죠. A2, B2, 제3 성분끼리 곱하니까 A3, B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때 A1, A2, A3, B1, B2, B3는 모두 다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실수의 곱은 교환이 가능해요. 즉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2, A2, B3, A3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호 표기를 잘 들여다보면 마치 뭐예요?
B1, B2, B3를 성분을 갖는 벡터와 A1, A2, A3를 성분을 갖는 벡터의 내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B와 A의 내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증명이 됐네요. 자, 이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은 내적은 덧셈 연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자, 그리고 A 벡터와 B 플러스 C 벡터의 내적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써가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 쓸까요? 자,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가 되고요. 내적.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한다는 것을 우리 앞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B하고 C를 뭐 따로 쓰지 말고 바로 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B하고 C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되죠.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B3 더하기 C3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적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1, B1 플러스 C1, A2, B2 플러스 C2, 그리고 A3, B3 플러스 C3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수의 집합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곱셈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 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전개하면 A1, B1, A1, B1 플러스 A1, C1입니다. A1, C1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전개하죠. A2, B2 그리고 전개하면 A2, C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A3, B3 플러스 A3, C3를 쓸 수 있습니다. A3, C3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들이 다 덧셈인데요. 자, 유한항은 항을 재별해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것끼리 먼저 더해볼까요?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즉 이 왼쪽에 표시했던 얘네들을 먼저 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더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쓰면은 A1, C1 플러스 A2, C2, A3, C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과 그리고 파란색 밑줄처럼 부분은 잘 들여다보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이 내적은 덧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4번, 5번도 마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스칼라 곱셈이 있을 때 아무거나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할까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상수배라는 것은 아무데나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A에다 상수배를 해서 내적 하나, B에다 상수배해서 내적 하나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정말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A 벡터와 그리고 C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CA 벡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벡터의 상수배는 구성원수 모두에다 상수배를 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A1, A2, A3를 성분으로 갖는 이 A 벡터에 C를 곱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구성 성분에다 상수 C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CA2, CA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의 성분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B1, B2, B3입니다. 자, 이제 벡터의 내적의 정의로부터 C와 CA1, B1 플러스 CA2, B2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곱했다는 뜻에서 괄호를 붙여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값들이 다 실수예요. 실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들은 다 보니까 C가 공통이라서 묶어낼 수 있네요.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괄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마치 뭐예요? A와 B의 내적을 계산한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바깥에 상수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요. 한 번만 더 쓰면 돼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어차피 이들 모두가 다 실수니까요. 실수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A1이 앞으로 가고 C1이 뒤로 가죠. A2 앞으로 가고 C가 뒤로 가고 A3 앞으로 가고 C가 뒤로 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적을 이용해서 A1, A2, A3 성분을 따로 떼어내고 CB1, CB2, CB3를 따로 떼어내서 두 개의 내적 형태로 바꿔놓으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증명하듯이 이쪽도 금방 증명이 가능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은 아주 쉽습니다. 5번은 상대적으로 아주 쉬운 성질이죠.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만약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 둘 중에 어느 한 벡터가 제로 벡터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같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2번의 성질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제로 벡터가 들어있으면 내적의 값은 스칼라 제로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5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A 벡터는 A1, A2, A3 제로 벡터는 성분이 제로 써가면서 할까요? 제로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제로 벡터의 성분은 0, 0, 0고요.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0 곱하기 A1도 0이고 0 곱하기 A2도 0 곱하기 A3도 다 0이 되니까 다 계산하니까 0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내적에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얻고자 하는데요. 보통 물리학 교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미 벡터의 내적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내적을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두 벡터의 사이각 세타를 이용해서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는 걸로 정의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에서는 저자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정의가 아닌 성분이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내적해서 다 더하니까 이것이 내적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이런 정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걸 쭉 풀어서 쓰면은 자연스럽게 얘를 풀어서 쓰면은 성분이 나온다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벡터의 내적을 이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A와 B의 내적이 왜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타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는 각각 시점이 원점이 되는 위치 벡터예요. 두 개의 위치 벡터 A, B 사이각을 세타로 놨습니다. 자, 이때 이 사이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이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이 만약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각이라면 이때 세타는 제로레디안에서부터 2분의 파이레디안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각은 둔각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은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뭐 둔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직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제로레디안에서부터 파이레디안 사이에 있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잴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깥쪽으로 재질 않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잽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을 쟀다가 봤을 때 180도를 훨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안쪽으로 재버리면 세타를 이 안쪽으로 재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 각을 재게 되면 결국 이 세타는 기껏해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가 제로라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세타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제로 레디안에서 파이 레디안 사이에 있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고등학교 교과정이나 또는 물리학 교과정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던 그 성분이 주어졌을 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한다는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이와 같은 성질,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요 1번의 성질, 그리고 요 3번의 성질 등등을 이용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 내적을 증명하는데 이 그림을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그림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이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코사인 제이법칙이에요. 코사인 제이법칙은 여기가 A, B, C 이렇게 삼각형에 각 A, B, C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같은 알파벳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B, 여기 C라 했을 때, 자, 이제 코사인 제이법칙은 세 변의 길이 중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자, 이제 우리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사이각이 코사인 A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코사인 A로 여기 C예요. 2BC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이것이 코사인 제이법칙이에요. 즉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코사인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코사인 제이법칙인데요. B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알파벳 순서로 쓸게요. 2AC 그리고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리고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C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제이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서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각이 있잖아요. 자, 요 A 벡터와 B 벡터에 자, 여기 보다시피 제곱이잖아요. 이건 벡터예요. 벡터를 표시한 것을 저렇게 해놨으니까 자, 여기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필요합니다. A-B의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은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 주어진 벡터의 크기니까 말 그대로 길이를 나타냈죠. 그래서 A 벡터,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삼각형에다가 코사인 제이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해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호 표기의 약수로부터 그대로 계산하면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벡터의 크기 2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코사인 제이법칙으로부터 이 도형에다가 코사인 제이법칙을 적용하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식의 좌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의 좌변을 풀어보는데요. 앞서 배웠던 내적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죠. A-B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A-B와 A-B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내적은 덧셈 연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요.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B 벡터라는 얘기니까 스칼라에 아무데나 곱해도 된다고 했었고요. 결국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면 뺄셈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A의 내적 그리고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스칼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했어요. A와 B의 내적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있는 스칼라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비내적 B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와 A의 내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에요. 그럼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내적 B, 마이너스 A 내적 B니까 마이너스 2배 A 내적 B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좌변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빨간색 밑줄처럼 부분을 노란색 밑줄처럼 이 부분 대신에 여기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썼다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좌우에 똑같은 값이니까 지워지죠. 얘도 좌우에 똑같은 값이니까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버리니까 좌변은 A 내적 B만 남고 우변은 A의 크기와 B의 크기와 그리고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와 B의 크기와 사이각의 코사인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적에서 배웠던 이 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렇게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이 내적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증명했는데요. 각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증명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길이가 각각 4와 6으로 주어지는 두 개의 벡터 A와 B 사이에 사이각이 3분의 파이에 대한이라면 내적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A 벡터의 크기는 4, B 벡터의 크기는 6, 그리고 사이각이 3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3, 3, 4, 12가 되는군요. 그래서 내적이 12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각이 주어지거나 또는 성분이 주어질지라도 내적 계산한 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을 자유자재로 연산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각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성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이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 방법은 또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식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벡터가 성분이 주어진다면 내적 계산하는 거 성분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성분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가능한데요. 우리 이 식에서 A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니고 B 벡터도 제로 벡터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A, B가 0이 아니니까 제로 벡터 아니면 크기도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다음같이 중요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를 했을 때 두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을 구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분의 A와 B의 내적 이 값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 여기 따름 정리에 나왔던 거 바로 앞에 배웠던 정리를 그냥 식만 변형하면 바로 구해지죠.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각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성분이 주어져 있죠.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A 벡터의 크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루트 9가 됐으니까 이건 3이군요. 같은 방법으로 B 벡터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B 벡터의 크기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25, 9,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계산하니까 29, 루트 38이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벡터의 크기는 3,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38 이와 같이 됐고요. A와 B의 내적도 구해볼까요? A와 B의 내적은 끼리끼리 곱하면 되죠. 2, 5, 10,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예요. 2가 되는군요. 자, 이제 이들 모두 다 구했으니까 사이각을 구하셔라고 얘기를 했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A의 크기가 3, B의 크기는 루트 38, A와 B의 내적은 2가 됐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사이각에 코사인을 붙인 것이니까 사이각을 말했으니까 세타는 아크 코사인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자가 요 각을 계산을 해놨네요. 자, 그것이 라디안 값을 얘기하면 대략 1.4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46 라디안이고요. 도로 환산하면은 대략 84도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계산기 도움이 없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계산하고 또 크기를 구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사이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각을 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이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즉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이 90도라는 얘기는 그림사로 보면 A 벡터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A와 B가 서로 수직일 때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오자처럼 돼 있는 이 기호 있죠. 한글 오자처럼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A와 B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직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 또는 이제 직교한다라고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각이 90도일 때 얘기인데요. 2분의 파이에 대할 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코사인이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이 여기가 세타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죠. 자연스럽게 A와 B의 내적이 제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꾸로 A와 B의 내적이 제로란 얘기는요. A도 제로 벡터가 아니고 B도 제로 벡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내적한 것이 제로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서로 간의 수직이었다는 말과 역시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제로 벡터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제로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A와 B가 0벡터가 아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내적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타가 아까 얘기했었죠. 세타는 0도 제로에 대한에서부터 파이에 대한 사이에 따라 했었으니까 제로하고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은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적이 제로면 그럼 당연히 한 번 더 쓸까요? 세타가 2분의 파이에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이 제로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세타가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된다면 90도란 얘기니까 수직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각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직인 조건도 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벡터 A와 B가 수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내적이 제로다는 거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성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볼게요. 예제 4번 볼까요? 앞에 있는 벡터하고 뒤에 있는 벡터가 서로 간에 수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적을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이제 앞에 있는 벡터를 A 벡터, 뒤에 있는 벡터를 편의상 B 벡터로 놔보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계산합니다. IJK는 곧 순서성처럼 표시되는 성분 표시하는 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 A 벡터를 굳이 뭐 다시 쓴다면은 2, 2, 마이너스 1이고 B 벡터를 역시 다시 쓴다면 이 뒤에 있는 걸 B 벡터로 한다면은
5, 마이너스 4,2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계산합니다. 제1성분끼리 곱하죠. 제2성분끼리 곱하죠. 제3성분끼리 곱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자, 내적이 0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각이 90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내적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적의 활용이라 할까요? 자, 내적은요, 그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벡터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 여기 볼까요? 만약에 이 사이각이 예각이었다고 가정할까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두 벡터의 사이각이 예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제로에 대해서 2파일에 대한 사이에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가 제로, 1,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죠.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예각이라는 얘기 요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 안에 있을 때는 코사인 값이 항상 양수입니다. 요거 항상 양수예요. 요것도 크기니까 양수, 요것도 크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끼리 다 곱하니까 이거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이각이 예각이라면 내적은 반드시 양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도 성립합니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양수란 얘기는 두 개의 벡터에 이루는 사이각이 예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면 내적이 당연히 제로예요. 자,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벡터 이루는 사이각이 둔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둔각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에 있죠. 자, 이제 여기가 각 세타 축이 여기 있더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코사인 세타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둔각 범위에 있어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둔각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값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수예요. 이거 양수, 이거 음수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음이란 얘기는 두 개의 벡터 이루는 각이 둔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좀 특수한 값 두 가지를 또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세타가 제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제로면 코사인 제로 1이죠? 코사인 제로 1이니까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 B의 크기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파이라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 B의 크기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내적은 만약에 세타가 제로 라디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A의 크기와 B의 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한꺼번에 쓰면 좀 그렇죠. 여기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이것은 단 세타가 제로 라디안일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A와 B의 내적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세타가 파이 라디안이었다면 앞서 그림을 살펴본 결과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나머지 그 크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잘 볼까요? 코사인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사인이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큰 게 플러스 1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0 또는 뭐 2분의 뭐 1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적이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이 값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됐던 값. 내적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 값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1이 됐던 값이에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성질을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는 다음 같은 또 다른 좋은 성질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됐어요. A와 B의 내적은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곱을 넘지 못합니다. 세타 제로면 등호화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A의 크기와 B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내적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이고요. 이건 최대값입니다. 이 성질은 나중에도 우리가 여러 번 활용을 할 것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내적의 최대값은 각각의 크기의 곱이 최대값이고 내적의 최소값은 각각의 크기의 곱의 마이너스가 최소값입니다. 우린 저 뒤에서 편도함수 편에서 방향도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성질을 이용해서 방향도함수의 최대값, 방향도함수의 최소값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할 때 이와 비슷한 성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 여기 보다시피 이 공간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지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로 주어지는 그러한 A 벡터가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의 X축과 이 빨간색 벡터, 자, 색칠해 볼까요? 빨간색 이 벡터 A 벡터와 이루는 사이각을 측정했더니 이 각이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의 Y축과 이 빨간색 벡터 이루는 각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Z축과 빨간색 벡터 이루는 각을 감마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 각각의 양의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을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각이다라는 뜻에서 방향각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각의 정의는 요 각각의 요 알파, 베타, 감마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향 코사인이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자, 방향 코사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웠던 내적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요 세타 대신에 일단 알파를 넣어 보겠습니다. 세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자, A 벡터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저 빨간색 벡터고요. B 벡터 대신에 우리는 다음 같은 벡터 X축상에 놓이는 기본 단위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상에 놓이는 기본 단위 벡터의 성분은 이제 1,0,0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종점의 좌표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A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벡터를 구별할 때 이제 벡터랑 이제 순서성을 구별하려고 했죠. 앞전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으니까요. 자, 이제 A 벡터의 성분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I 벡터, X축상의 기본 단위 벡터예요. 자, 표준 기절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라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I 벡터의 성분은 1,0,0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J 벡터도 미리 표시를 해봅시다. J 벡터는 0,1,0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K 벡터도 미리 표시해 놓겠습니다. K 벡터는 0,0,1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빨간색 A 벡터하고 I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각,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이 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 벡터의 크기와 그리고 I 벡터의 크기 분의 A와 I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배웠던 이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각의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I 벡터는 단위 벡터예요.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I의 내적은 성분이 주어졌으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A1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를 계산합니다. 코사인 베타는 자, 이제 이 베타가 A 벡터와 J 벡터 이루는 사이각과 같죠. 그래서 A 벡터와 J 벡터에 이루는 사이각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이 정의, 이게 정의이기도 하고 하나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내적의 성질로부터 얻어졌던 또 다른 성질이죠. 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제 A 벡터와 J 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J도 기본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가 1이에요. 따라서 분모는 A 벡터의 크기만 남았고 이제 A와 J의 내적인데요. 여기는 I만 써놨군요. 자, 이걸 갖고 할게요. 그냥 A 벡터하고 J 벡터의 내적은 두 번째 성분끼리만 곱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다 제로니까요. A2가 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감마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감마는
A 벡터의 크기분의 이 감마는 A 벡터하고 양의 Z축이 이루는 사이각이지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A 벡터하고 K 벡터 이루는 사이각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벡터와 K 벡터의 크기분의 A와 그리고 K의 내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K도 단위 벡터니까 그 크기가 1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되고 A와 K의 내적, A와 K의 내적이니까 세 번째 성분만 곱하면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방향각으로 표시된 코사인이라는 뜻에서 방향 코사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방향각이었잖아요. 거기다 코사인을 취한 꼴이니까 이들을 합쳐서 다 방향 코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방향 코사인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방향 코사인은요.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해볼까요? 방향 코사인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사인 알파를 제곱하고 코사인 베타를 제곱하고 코사인 감마를 제곱해서 다 더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1의 제곱, 크기의 제곱분의 A2의 제곱. 다 더하는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쓸까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자, 이제 제곱해서 다 더해야 되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가 A 벡터의 크기인데요. 그 제곱하니까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것은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분모는 크기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에요. 첫 번째 성분의 제곱, 두 번째 성분의 제곱, 세 번째 성분의 제곱이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약분해서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 코사인들은 제곱해서 다 더하니까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방향 코사인은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크기가 1이 됐다는 것을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감마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정한다면 얘는 단위 벡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다 더하는 것은 루트를 씌운 것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이잖아요. 루트를 씌워도 1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는 반드시 단위 벡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이제 2번을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A 벡터의 성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1, A2, A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1은 여기 다시 보세요. A 벡터의 크기를 1로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A1은 다시 쓰니까 A 벡터의 크기와 그리고 코사인 알파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2는 A 벡터의 크기를 1로 곱해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베타하고도 같고요. A3는 A 벡터의 크기를 1로 곱하니까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감마하고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은요. 벡터의 상수배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감마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A 벡터가 제로 벡터 아니라면 이 A의 크기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이 나눈 모양을 왼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A 벡터의 크기분의 1 그리고 A 벡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이 벡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감마예요. 앞서 얘기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는 단위 벡터라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크기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 교에서 말한 것처럼 크기의 역수를 곱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 모든 말들이 다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방향각과 방향 코사인을 이용하면 이러한 성질들을 다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 기호 표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곧 배우게 되는 우리가
사용,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설명했었으니까요. 이제 성질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요런 게 성집합니다라는 것을 다 증명했어요. 하나하나 다 증명했던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제 5번을 통해서 방향각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각을 구하려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쯤에다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는 A 벡터의 크기인데 이 A 벡터의 크기를 미리 계산해 봅시다.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에요. 루트 14가 됐네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A의 크기분의 A1의 성분이었었죠. 그래서 루트 14분의 제1 성분의 1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베타는 A 벡터의 크기분의 두 번째 성분이죠. 루트 14분의 두 번째 성분이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감마는 이제 A의 크기분의 세 번째 성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감마는 A의 크기분의 A3 이렇게 됐죠. 자, A의 크기는 루트 14 그리고 A3는 세 번째 성분이 3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들로부터 각각의 아크 코사인을 취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크 코사인을 취한 것은 이제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냥 기호로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1이고요. 베타는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2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마는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3. 실제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답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돼요. 굳이 교재에서 저자가 이걸 일일이 다 도로 환산해 놨는데요. 사실 계산기에 도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저자 입장에서는 대략 이 값이 얼마 정도에 가까운지를 직접적으로 구현해 보려고 아마 계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계산기에 도움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배우는 내적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이 미분적 분학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선형대 수학 교과과정이나 공학수학 교과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 사형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선형대 수학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용어를 하나 약속하고 또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과 이 사형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노란색 벡터가 P에서 Q로 가는 노란색 벡터를 A 벡터로 놨습니다. 그리고 P에서 R로 가는 이 파란색 벡터를 B 벡터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 B 벡터에 이 노란색 벡터 A 벡터 위로 그림자를 비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표면 위에 막대기를 약간 기울어지게 놓고 나서 한낮에 정오 한낮에 태양이 맨 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막대기의 그림자가 바닥에 그려지겠죠. 바로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빛이 이렇게 쪼여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벡터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A 벡터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 말을 할 것이냐면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A 벡터 위로의 벡터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벡터 정사형. 프로젝션은 정사형, 바를 정자, 쏠사자, 그림자형 써서 정사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바를 정자를 빼버리고 그냥 사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벡터 사형 또는 벡터 정사형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사형, 벡터 정사형 같이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요 벡터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 사형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기호 표기를 이제 앞으로 이 프로젝션의 이니셜을 따와서 PROJ라 쓸 것이고 어느 벡터를 어느 벡터 위로 정사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벡터와 아래에 있는 벡터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구별합니다. 이 그림은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거죠. 그럼 B 벡터 위고 A 벡터 아래예요.
이렇게 기호를 쓰면 위의 벡터를 이 아래 벡터로 정상을 내렸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아래 위를 바꿔서 쓰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A 벡터를 B 벡터 위로 정상을 내렸구나 하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거든요. 이 벡터를 말합니다. 이 보라색 벡터를 표시할 땐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래서 위아래를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벡터 사용을 앞으로 수학교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할 것이고,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는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호 표기로서 벡터 사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젝션, 여기서 A 위로 B의 A 위로의 벡터 사용은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이제 스칼라 사용이라는 것을 또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스칼라 사용이에요. 똑같은 말로 이제 스칼라 정사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까도 노란색 벡터를 A 벡터, 파란색 벡터를 B 벡터를 했고 수선의 발을 냈을 때 그림자, 근데 잘 보면 앞에는 그림자 벡터예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근데 여기 뭐예요? 화살표가 없어요. 그림자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칼라란 말을 붙인 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기호 표기는 좀 다르게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션의 이니셜을 따와서 PROJ라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컴프라고 써 있죠. 컴포넌트,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와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요 성분이죠.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벡터의 크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성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꼴이니까 B 벡터 위로 가 있어야 되고 A 벡터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기호는 서로 다른 말이니까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학은 기호 언어학이어서 기호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니까 잘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다시 얘기할게요. 벡터 사용 또는 벡터 정사용, 얘는 스칼라 사용 또는 스칼라 정사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린 그 그림자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적용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파란색 벡터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벡터 자체는 B 벡터라 썼지만 이 벡터의 크기는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자, 이 밑변의 여기를 물음표라 표시해 볼까요? 빗변분의 물음표잖아요. 밑변이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이 물음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B 벡터의 크기를 곱해버리면 되네요.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물음표를 뭐라 쓰기로 약속할 것이냐면 이런 기호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 스칼라 사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가 B예요. 아래가 A고요. B 그리고 A하고 B 사이에 사이각이 세타였을 때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B의 크기니까 이건 항상 양수지만 이거 코사인 세타를 붙여놨으니까 앞서 그림은 또 그려봤었죠. 여기쯤에다 그림 그렸던 것처럼 세타가 만약에 예각 범위 안에 있으면 코사인이 양수니까 이 스칼라 사용은 양수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타가 둔각이라면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스칼라 사용을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가 둔각이구나, 사이각이 둔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온다면은 예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 위로의 B의 스칼라 사용 이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A 위로의 B의 벡터 사용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렇게 프로젝션의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이 스칼라 사용을 먼저 계산하려고 해요. 이 스칼라 사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벡터 사용도 손쉽게 기호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린 여기에서 앞서 다뤘던 이 코사인 세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의 이 두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두 벡터의 사이각에 코사인을 붙인 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 정의를
변형해서 만든 성질로부터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내적과 그리고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앞에 B 벡터의 크기가 있었고요. 이제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대입하죠.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입니다. 여기서 B 벡터의 크기 서로 약분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스칼라 사용을 계산하는 하나의 계산법이라 할 수 있네요. 이 계산법을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스칼라 사용의 계산법은 보다시피 A의 크기 분의 A와 B의 내적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A의 크기 분의 A와 B의 내적이에요. 이것이 스칼라 사용을 계산하시려면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그러면 프로젝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프로젝션은 잘 보세요. 이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크기고 얘는 뭐예요? 벡터잖아요. 자, 우리는 앞에서 벡터의 스칼라배를 하는 방법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자, 만약에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있다라 볼까요? A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다면 이 단위 벡터에다가 이 컴포넌트 성분을 곱해버리면 정확하게 즉 이게 이 그림자로 보면 단위 벡터 요만큼 있다라 볼게요. 이 그림자 이 파란색 벡터 그림자 여기까지니까 뭐 그림자로 보면 확대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단위 벡터 이만큼 더 있다면 축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프로젝션은 벡터 프로젝션은 여기다 씁시다. 벡터 프로젝션은 자, 이제 A 벡터 위로 B 벡터의 프로젝션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 벡터를 A 벡터로 컴포넌트를 구하는 게 스칼라 값이거든요. 이거 스칼라 값이에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에다가 이 상수를 곱함으로 해서 확대 내지는 축소 또는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분의 A와 B의 내적이고 그리고 요거 다시 씁니다. 그리고 A 벡터의 크기 분의 1 그리고 A 벡터예요. 근데 요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A와 A의 크기의 제곱이죠.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A와 B의 내적이고 그리고 이건 기껏해 스칼라예요. 여기가 벡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 벡터에다 상수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만약에 예각이라면 내적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A 벡터에다 이건 양수니까요. 양수를 곱했으니까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이루는 사이각이 둔각이라면 내적은 음수가 나오거든요. 이건 양수고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가 되고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했는데 음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보다시피 프로젝션은 A 벡터랑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A와 B의 내적이 이 사이각이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만약에 B 벡터가 이쪽이었다고 가정해봐요. B 벡터가. 그럼 사이각이 둔각이죠. 그러면 프로젝션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를 빨간색에 이렇게 되죠. 이 프로젝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벡터랑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둔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스칼라 사용을 구하시려면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벡터 사용을 구하시려면 A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 단위 벡터에다가 이 스칼라 값을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스칼라 사용과 벡터 사용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데요. 이거 꼭 별 표시해 놓고요. 여러분들 글상자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거로 네모 표시해 놓고 별 표시도 해놓고 암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걸 계산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스칼라 사용과 벡터 사용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 풀을 해볼까요?
자, 먼저 스칼라 사용을 구하려고 하죠. 컴포넌트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A 벡터의 크기가 분모에 있다. 이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요. 얘하고 얘의 내적이 분자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벡터의 크기분의 A와 B의 내적 계산합니다.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A와 B의 내적 끼리끼리 곱합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3 플러스 2가 됐죠. 분자는 3이고요. 루트 14네요. 그래서 스칼라 사용을 계산하니까 루트 14분의 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사용을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션 B 벡터를 A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에다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컴포넌트를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A 벡터 위로 B의 컴포넌트는 이미 계산해 놨어요. 루트 14분의 3이고요. A 벡터의 크기도 루트 14분의 1이었고요. A 벡터 옆에다 내려 쓰겠습니다. A 벡터는 마이너스 2, 3,1이잖아요. 자, 이제 이거 곱하면 14분의 3이고 마이너스 2, 3,1이고요. 벡터의 스칼라별은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별하죠. 그래서 다시 계산하니까 약분이 되지만 약분하지 말고 그냥 쓸게요. 분모를 다 통일감 있게 14분의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으네요. 마이너스 6이 있고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3, 3은 9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벡터 사용의 결과입니다. 이 벡터 사용, 스칼라 사용 확실하게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곧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형대 수학 교과과정을 공부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 계산법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계산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벡터의 내적을 물리학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2를 계산하는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적분의 응용편에서 아마 2를 우리가 구했었을 텐데요. 자, 그때 우리는 1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물체를 진행 방향으로 D만큼의 거리를, 물론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다라 가정했을 때 이동하는 그 방향이 직선 방향이라 가정한다면 가해지는 힘이 F로서 일정한 힘을 가했고 이동거리가 D였다면 워크는 F 곱하기 D였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동 방향과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탈진 경사면을 향해서 어떤 물체를 끌어당겼을 때 그 물체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시 후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손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바퀴가 달린 수레가 있는데요. 자, 이쪽 방향으로 끈을 매달아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가요. 그렇게 갈 때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동은 사실상 이렇게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겠죠. 그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그냥 곱하기로 하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살펴보니까 이들이 다 내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볼까요? 아까 그 도르래 바퀴가 달려있는 그 손수레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이동 방향은 이쪽인데 가해지는 힘의 방향은 이쪽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이각을 세타로 놓는다면은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이 가해지는 힘의 이 수평 성분 방향의 그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다면 상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직선 거리를 한다면은 그 F 곱하기 D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F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 벡터의 이쪽 방향의 성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크기를 계산했으니까 이거 스칼라 값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세타 예각이니까 이것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 크기는 양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수란 얘기니까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이쪽 방향의 벡터를 D라 표시한 건데요. D의 크기니까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W = FD를 이렇게 우리가 변형된 형태를 결과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고 이동 거리가 직선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쓴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F의 크기 코사인 세타 다시 D의 크기를 곱했던 것은 얘를 앞에다 쓸 수 있죠. 곱이니까 교환 가능합니다. 잘 보니까 각각의 두 개의 벡터 F라는 벡터와 D라는 벡터의 각각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한 거와 같으니까 잘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내적을 계산하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호 표기를 좀 잘못했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F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타이핑 치면서 잘못 써놨네요. 자, F 자체가 여기 이걸로 표시하면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구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기호는 F와 D의 두 벡터의 내적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워크, 일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약속했던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 분야에서 이 벡터의 내적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은 역학 문제를 계산할 때 꼭 나타나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0N의 일정한 힘으로 짐수레를 수평한 길을 따라서 100m를 끌고 있습니다. 짐수레의 손잡이와 수평의 길이가 이루는 이 각도가 35도라고 한다면은 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제 볼까요? 70N의 일정한 힘으로 가해진다 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F의 크기, D의 크기,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70N니까 70, 그리고 이동 거리는 100m,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35도입니다. 도로 주어졌네요. 라디안이 아니라. 자, 당연히 이거는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사인 35도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책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0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35도를 계산하니까 이들은 대략 5734 뉴턴 미터거든요. 단위가 뉴턴 미터인데요. 이 뉴턴 미터는 줄이라는 단위로 사용하죠. 그래서 5734 줄입니다. 1의 단위는 줄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많은 수치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림도 있고 문장은 길어서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이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한 벡터로 주어진 힘이 물체를 P점에서 Q점으로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의 성분이 순서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3,4,5로 주어져 있고요. 자, P에서 Q로 가는 이 벡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 벡터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P에서 Q로 가는 벡터인데요. 우리는 앞서서 배웠었죠. 앞절에서 우리가 시점과 종점 이렇게 있는 두 점이 있을 때 이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의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고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되고 2에서 0을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워크를 구하려고 합니다. 워크는 F와 내적 D예요. F 내적 D. 자, 그래서 끼리끼리 곱하면 되네요. 6, 4, 5, 20, 그리고 2, 5, 10입니다. 그래서 6, 20, 10 맞죠? 그래서 36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그리고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환산한다면 이렇게 1뉴턴미터가 1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의 단위는 줄로 사용하니까 이걸로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8번도 우리가 이제 워크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적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외적도 역시 중요한 절인데요. 자, 이와 같이 벡터의 내적,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되는 이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되는 외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교재 후반부에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재 3절, 4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